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상북도와 함께하고 있는 한국의 초등학교 알아보기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저는 대구 영손초등학교 교사 류효준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등학교 문화와 혹은 또 한국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께 안내드리는 영상인데요. 그 두 번째 영상에서는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또 자녀의 생활과 학습 지도를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럼 이제 슬라이드를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알아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 자녀의 생활 및 학습 지도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13년째 근무하고 있는 류효준입니다. 여기 경상북도에서도 가족센터와 함께 한국어 강사와 국어 강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생 평가와 상담, 두 번째는 안전한 학교 생활, 세 번째는 가정에서의 생활 및 학습 지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학생 평가 상담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우선 학생 평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를 실시합니다. 우선은 평가 계획을 세워야겠죠. 이제 학기 초가 되면요, 학생들이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들은 이제 새롭게 만난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한 계획한 내용을 학기 초에 안내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정보공시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될 건지 계획을 세운 내용을 안내를 드리고요. 이러한 안내는 당연히 학교마다, 교사마다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마다 평가 계획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안내 드리고 나서는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수업 중에 활동 과정과 그리고 수업 후에 결과물 등을 모두 포괄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습 내용 이해도 어떻게 얼만큼 이해했는지, 참여는 얼만큼 했는지, 자신감 있게 활동하고 있는지, 또 협력을 하는지, 또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지 여러 가지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평가 계획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평가 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평가는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해온 평가 방식이랑 조금 다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일제 지필고사가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관찰하고 그 학생들이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한 평가, 이 수행평가로 이루어지면서 이 평가가 결국은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기가 아니라 학생마다 얼만큼 목표점까지 잘 가고 있는지, 얼만큼 성장했는지 발달을 살펴보고 그러한 정보를 누가 기록하면서 학생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평가입니다. 즉 여기 평가의 목적을 보시면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이후 학습이 나아지도록 도움을 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를 보시면요, 자녀의 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칭찬과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메우면 되는지 격려가 필요합니다. 네, 이러한 평가 내용을 담은 생활 통지표가 학교에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생활 통지표는 1년에 2번 이렇게 안내가 됩니다. 이 생활 통지표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생활 통지표는 학생의 출결 상황, 출석과 결석했던 내용, 그리고 교과마다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만큼 발달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록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행동 특성을 띠는지 행동 특성 등을 기록해서 학부모님께 안내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조금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자녀가 초등학생일 가능성이 높죠. 생활통지표, 이러한 양식으로 나가는데요. 이러한 양식으로 배부되는 생활통지표는 주로 1학기 방학식 혹은 2학기 종업식 날 배부됩니다. 학교에 따라서 이러한 생활통지표 외에도 다른 양식으로 학생들의 평가 결과에 따른 내용을 가정에 안내하기 위해서 추가로 보내는 자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생활통지표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생활통지표의 내용은 제일 중요한 출결 상황, 교과 학습 발달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출결 상황에는 결석, 지각, 조퇴 횟수가 드러납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는 각 교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등의 여러 교과별 성취 수준과 학습 태도가 어떤지, 수업 참여도가 어떤지 담임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기록하셔서 가정에 안내합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요, 학생이 학교 생활 전반에서 교우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학습과 학교 생활에 적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담임 선생님께서 적어서 또 가정에 안내한답니다. 이러한 생활 통지표를 살펴본 후에 자녀의 특성을 파악하여 학교 생활을 도와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담임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얻고 나서 학교에 우리 자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하고 싶을 때는 상담 활동을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상담은 학부모와 교사가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자녀의 성장 발달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안내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 학부모 상담 주간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기당 보통 1학기에는 3월, 2학기에는 9월에 한 번씩 학부모 상담 주간을 안내하고 가정통신문이 오면은 상담을 희망하는 요일과 시간을 적어서 담임 선생님께 자녀 편으로 회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서 보시고 상담을 신청하셨네, 그러면은 상담을 진행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바쁜 이제 회사 생활, 직장 생활 때문에 학교에 방문하기가 어려워서 상담을 못해요 하면서 걱정하시는 학부모님 계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전화 상담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전화 상담으로 신청합니다 하면서 정확하게 밝혀주시면은 선생님과 조율해서 전화로 상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학부모 상담 주간을 이용하시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수시 상담도 가능합니다. 평소에 자녀의 학교 생활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은 중요한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담임 선생님과 소통을 해야겠죠. 그럴 때는 담임 선생님께 이렇게 전화를 하셔도 되고 메시지로 보내셔도 되는데 즉시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전화나 이런 것들이 학교 생활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을 지도하고 있거나 혹은 학교의 다른 선생님과 함께하는 업무를 보신다거나 회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일로 상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담임 선생님께 메시지를 먼저 드리면은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을 이때 진행할까요 하면서 약속을 정한 후에 상담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학교에 이렇게 오시거나 하실 때 담임 선생님께 드릴 꽃이나 선물, 음료수, 케이크 등은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공한 학부모에게 과태료 통보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자녀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 내용과 어떠한 내용을 여쭙고 싶은지 질문을 잘 준비해서 가면 좋습니다. 특히 1학기, 2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을 잘 이용하면 좋은데요.
1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에는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학생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질문 드려도 관찰의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를 많이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1학기 때는 학부모님이 오히려 자녀의 성향이나 습관, 질환 등을 적극적으로 교사에게 공유하고 담임 선생님께서 자녀를 이해하고 교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나서 2학기 때는 오히려 담임 선생님께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안전한 학교 생활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것을 교육하고 또 지식적으로도 여러 교과를 습득하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겠죠. 가장 먼저 중요한 내용은 학교 폭력 예방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이란 무엇이냐면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및 모욕, 공갈, 강요나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집단 따돌림,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혹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나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우리 자녀가 겪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느껴진다면 먼저 담임 선생님과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학교 폭력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학교와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어렵거나 그 학교로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안 될 때는 이러한 공식적인 전화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국번호 없이 117 문자도 있는데요. 샵 0117로 이렇게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보다 가장 빨리 조치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담임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는 내용이겠죠. 우리 자녀를 두고 있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다 보면 누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좀 더 빠르게 이해하고 또 공감받고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안전 내용은요. 아동학대 예방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아동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데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아동에게 학대를 자행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사를 포함해서 학교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도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또 혹은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당연히 이러한 부분을 관찰하고 신고할 텐데 이러한 내용을 자녀를 통해서 다른 아이의 아동학대에 대해서 정보를 알게 된다거나 의심이 된다면 이렇게 교사에게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요. 어떻게 처리되냐면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럼 신고를 받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러한 폭력과 학대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지내다 보면 자연스러운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즉 체육활동을 하든 교육활동을 하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학생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학교안전공제제도인데요. 학교안전공제제도란 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다쳤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학교보험입니다. 이제 학생 개인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도 이러한 보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특별 활동이나 통상적인 등하교 중에 일어나는 사고, 그리고 학교 급식이나 가스 등 이러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학교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으로 보상 신청이 가능한지 담임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야지 안내도 받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신청하시면 이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하는 것을 담임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보통은 치료를 마친 후에 필요한 서류를 최종 제출하고 치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는 안전공제에 문의하면 되는데요. 학생 개인 실비 보험과 중복 지원 가능하면서 치료비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받게 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정에서 생활과 학습 지도의 연계입니다.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안전한 학교 생활은 학교를 벗어나서 가정으로 가는 길에도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교통안전입니다. 가정에서 등하굣길, 교통안전 및 학교 시설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학교 폭력 혹은 아동학대 혹은 이러한 사고들에 조심하자라고 안내를 하지만 집에서도 교육을 해줘야지 아이들이 조금 더 주의할 수 있겠죠. 보면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10명 중 4명이 평일 하교 시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예방법 4가지를 소개드립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전후, 좌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에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주의하도록 아이들에게도 안내해 주세요. 물론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등하굣길의 안전은 나도 한 번 더 조심해서 지킬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등하교 시 바퀴 달린 운동화나 자전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등하교 때 휴대폰을 보면서 고개를 숙인 채 이동하는 학생들이 보여요.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물체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휴대폰을 보면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는 서서 이용하고, 그리고 이동 시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꼭 안내를 좀 해주세요. 또 두 번째는 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또 교육을 좀 해주세요. 뭐냐면은 학교 안전사고에서는 복도와 계단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복도 계단의 안전사고 예방법은요. 우측 통해 오른쪽으로 천천히 걷고요. 빠르게 뛰거나 심한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특히 어디 올라가거나 올라타는 것 위험한데요. 창틀에 올라가거나 계단 난간에 기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비와 눈이 오는 날에는 당연히 더 미끄럽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죠. 네. 그리고 학교 안에서 이러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도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놀이시설 안전사고의 56%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납니다. 놀이시설 안전사고 어떻게 예방할까요? 첫 번째는 놀이기구를 탈 때는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용합니다. 두 번째는 놀이기구별 탑승 방법을 숙지하고 지키며 이용합니다.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끈이 긴 옷이나 복잡한 옷은 어디 이 시소든 혹은 그네든 다른 놀이기구든 묶이거나 혹은 꼬여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학교 생활에 대한 가정에서 지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습 지도도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학교의 학습을 더욱더 꼼꼼히 가정에서도 마무리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내일의 학습도
잘 준비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알림장을 잘 확인하는 것입니다. 알림장을 같이 확인하고 준비물과 가정통신문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학교에서 자녀는 알림장을 확인하고 가정통신문을 챙겨서 가면요. 가정에서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알림장을 잘 써왔는지, 가정통신문을 잘 가져왔는지 확인하고 부모님께서 회신해야 되는, 학교에 다시 제출해야 되는 가정통신문을 다시 잘 적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자녀 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학교에 제출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알림장과 안내장을 보시고 준비물 혹은 숙제를 잘 준비해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자녀의 학교 생활이 더욱더 즐겁고 보람찰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학교, 가정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안전과 또 학습 지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한국의 초등학교 생활 알아보기 두 번째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